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 거주 중인 30대 임산부랍니다. 지난달까지는 한국에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일본인인 혼혈이랍니다. 아버지는 대릴 사이로 외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를 어머니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신답니다. 물론 초반에는 아버지의 국적 때문에 자리 잡기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쏙 들어갈 정도로 아버지의 능력이 뛰어났다고 하더군요. 지금도 외할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제일 잘하신 일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를 만나신 거고 두 번째가 저를 낳은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신답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늘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해야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에서 다니겠다 결심했고 그 꿈을 이뤘죠. 남편을 처음 만난 것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던 때였어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남편도 함께였죠. 저보다 나이도 많은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본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본인이란 사실을 알고 일본어를 가르쳐달라고 말했죠. 솔직히 처음에는 좀 꺼려졌어요. 너무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의 남편은 그만큼 필사적이었어요. 남편의 진심을 알고 난 뒤로는 저 역시 열정적으로 일본어를 알려주었죠.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제가 귀국하면서 끊어졌답니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가업을 이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저는 남편에 대해 까맣게 잊고 살았죠. 하지만 저희가 그냥 그렇게 헤어질 운명은 아니었던 모양이더군요. 거래처에서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무언가 우리 둘 사이에 운명의 붉은 실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시 만난 저희는 한국에 있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에 성공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시아버지께서 죽어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남편은 3남 1녀의 장남이었어요. 위로 하나 있던 누나는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알 수 없다고 했죠. 한국에서는 장남이 집안을 이어간다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그런 점이 있더군요. 제가 외동이라 남편이 대릴 사이로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당연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답니다. 세상에 장남이 집을 두고 어딜 간다는 말이야? 거기다 일본 사람이라니. 맏며느리가 일본 사람이라는 소문 나면 내가 창피해서 동네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냔 말이냐? 그런 말이 어딨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장남이 무슨 소용이고 맏며느리가 뭐 어떻다고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몰라서 물어? 어느 양반 댁에서 장남을 다른 집에 준다는 말이야? 장남이 물건입니까? 주기는 뭘 줘요. 그리고 우리 집이 무슨 양반이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시지만 결국 사업으로 다 날려먹었으면서 아직도 양반 타령이세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지 장남이 네가 더 잘 알만한 놈이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입을 놀려?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아버지가 언제 저를 키우시긴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시더니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하셨죠. 저의 첫 시댁 방문은 그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시아버지의 반대는 생각보다 강력했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죠. 남편에게는 남동생만 둘이었는데 둘 다 일찍 결혼을 했었죠. 그 때문인지 동서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서들 시선에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당장 나가라는 호통과 함께 집을 나서는데 동서들이 제게 말을 걸더군요. 아주버님 어디가 그렇게 좋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 문턱 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지 그래요? 여기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런 눈치도 없어요? 반기는 사람 누가 있다고.
미련하게 구는 것도 정도 것이지. 이 정도면 민폐라고요. 동서들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며 급기야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아마 그냥 포기하고 헤어지고 말지 뭐하는 짓이냐고 혀를 차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저를 말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시아버지와 사이가 나쁜 남편은 굳이 허락받을 필요가 있겠냐고 했지만 저는 저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완벽하게 단절되길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시아버지께서 달라지신 것은 정말이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쉬웠어요. 그렇게 싫다고 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갑자기 집으로 들이셔서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숨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아버지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그 큰 사업을 하는 집안이란 말이지? 아버지께서 수완이 좋으셔서 외할아버지 때보다도 규모가 많이 커지기는 했어요. 외할아버지도 늘 아버지를 칭찬하셨고요. 그런데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내가 들은 것들이 있어서 말이지. 한국에 눈을 돌리신다고 들었는데. 한국에 오셔서 직접 둘러보실 생각이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아버님, 그런 소식은 어떻게 아셨어요? 귀한 우리 집 장남이 대리 사이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도 모를 것 같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불러서 저희 가족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이시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요. 확인하는 거야, 확인. 그래서 결혼식은 어디서 할 생각이냐? 설마 일본에서 하는 건 아니지? 제 질문에 시아버지께서는 말을 얼버무리시며 화제를 돌리셨어요. 저는 당연히 한국에서 하고 갈 생각이라고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결혼식을 어디서 어떻게 할 예정인지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지만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해 결정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어요. 제 대답에 마음이 드셨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찾아와 문을 두드린 것에 마음이 풀리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의 행동이 180도 달라진 것은 분명했어요. 저한테 나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신 적이 전혀 없던 사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모르는 것들은 동서에게 물어가며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들에게도 형님으로 모시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요. 저는 의아했지만 결혼 승낙을 받았으니 되었다 싶었죠. 하지만 제게 남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기어코 이 집으로 밀고 들어올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형님 대접 받고 싶으면 처신 잘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형님 대접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같은 며느리끼리 꼭 그렇게 지낼 필요 있겠어요? 같은 며느리라뇨. 어떻게 우리랑 같을 수가 있어요? 꿈도 크지. 동서들은 저와 자기들은 엄연히 다르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제 상식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맏며느리면 제가 더 윗사람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곤 혹시 제게 거짓말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망설임 끝에 솔직하게 자신에 관해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 내용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한 적 없는 것이라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동안은 남편에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였답니다.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의 혼외자였어요. 원래 시아버지와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는 약혼 관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다소 거친 행동으로 어머니가 크게 다치시는 일이 발생했고 그 사실을 안 남편의 외가에서 파혼을 선언한 거였죠.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아버지께서 강제로 어머니와 관계를 가지셨고 그 때문에 태어난 쌍둥이 자식이 바로 남편과 형님이셨죠. 어머니는 남편과 형님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에 시아버지께서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나 서방님 둘을 낳고 살았다고 해요.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이런 사실들을 20살이 되어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그만큼 쉬쉬하고 입단속을 한 덕분이었죠. 남편은 숨길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고민의 시간이 필요했고요. 하지만 저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지 이 남자의 과거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혼외 자식이라는 점을 불편하게 받아들일 친척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니나 남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지켜본 남편의 성품을 믿는다고 하시며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셨죠.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은 무사히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바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 저희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죠.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꼼꼼했어요. 외할아버지도 인정하실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죠. 남편은 일본에서의 생활에 점점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반면 한국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들어갔죠. 명절 때나 시아버지의 생신 정도였을까요? 그것도 남편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워낙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왜 안 오느냐고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제게 남편을 잘 달래서 데려오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시면서 집안 행사에 장남 내외가 빠지는 것이 말이 되겠냐고 하셨죠. 저는 마지못해 남편을 설득하겠다고 말씀드렸답니다. 사실 저 역시도 남편 못지않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동서들이 얼마나 저를 무시하는지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비록 본가에서 한국인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제가 있던 곳은 일본이었고 저 역시 그 문화가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 잘 모르는 것이 있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동서들은 제가 실수를 할 때마다 핀잔을 주며 제게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큰 집안의 맏며느리가 될 생각을 하느냐고 짜증을 냈어요. 그런 동서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린아이들 말이죠. 저는 맏며느리라고 어깨에 힘주고 동서들 마음대로 쥐고 흔들 생각 전혀 없거든요. 어차피 저는 일본에서 지내고 있으며 그이도 저희 집 대릴 사유가 되겠노라고 한 마당에 제가 여기 와서 콧대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뭐래요? 당연한 소리를 뭘 그렇게 배려한다는 식으로 말해요? 그러게요. 누가 마음대로 하게 둘 줄 알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괜히 저한테 날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동서들이랑 잘 지내고 싶거든요. 제가 용기를 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지만 동서들은 코웃음을 치며 저 혼자 살겠다고 내빼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동서들이 괜히 티집을 잡으려고 말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했죠. 저 말이 의미 그대로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저와 동서들 사이는 여전히 냉랭 그 자체였어요. 제 딴에는 한다고 노력했는데 동서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죠. 한 번은 추석이었는데요. 회사 일이 늦게 끝나서 결국 비행기를 제때 구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추석 전날 오후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갔죠. 분명 싫은 소리 하실 텐데 싶어서 저는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술과 동서들 입을 막을 명품 가방을 급하게 구해서 들어갔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께서는 조상들 차례를 지내는데 이렇게 늦게 와서야 되겠느냐며 소리를 높이셨죠. 저는 욱하는 남편을 말리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린 다음 준비해간 술을 꺼냈어요. 일본에서도 귀한 술인데 시아버지께서는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헛기침을 하시며 슬그머니 술을 자신 앞으로 당기시고는 다음에 올 때는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차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며 저녁이나 먹자고 하셨죠. 주방에서는 동서들이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저는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선물을 건네며 저녁 준비를 돕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설거지를 하던 막내 동서가 수세미를 세게 내리치더니 지금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쏘아붙이더라고요. 고작 그런 선물에 넘어갈 줄 알았냐고 말이죠. 이래서 사람을 들일 때는 집안을 봐야 한다는 소리가 있지. 천박하게 어디서 고작 선물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는. 나 혼참. 형님네 나라에서는 그렇게 했는진 모르겠지만요. 여긴 아니거든요. 하긴 반쪽짜리가 뭘 알겠어.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반쪽짜리? 그게 지금 사람한테 할 소리예요? 어디 틀린 말도 아닌데 왜 발끈하세요? 반쪽짜리 맞잖아요. 한국도 일본도 아닌 애매하게. 진짜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해야 될지. 그 말이 딱이네. 끼리끼리. 아주버님도 혼의 자식이잖아.
거기다 형님은 반쪽짜리 한국인이고 아주 천생연분 나셨어. 오늘 제가 늦는 바람에 둘이서 차례 준비하느라 힘들었다는 거 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윗사람은 나거든요. 예의는 좀 갖추지 그래요. 제가 가져온 선물을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두고는 방금 한 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어요. 제게 있어서 반쪽짜리라는 소리는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혼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오며 상처받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든 몸의 상처든 말이죠. 중학교를 다닐 때까지 줄곧 이어져 온 소리라 저는 그 반쪽짜리라는 말이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답니다.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곤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라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은 절대 사과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죠. 주방에서의 소란스러움에 거실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셨어요. 그 소리에 사색이 된 동서들은 입을 꾹 다물고는 황급히 식탁에 던져준 제 선물을 챙기더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저는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달라지는 동서들을 보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뭔가 꺼림칙하기도 했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주방에 남아 뒷정리를 시작했어요. 동서들은 준비는 자기들이 했으니 깔끔하게 뒷정리하라는 말만 남기곤 방으로 들어간 상태였죠. 주방 청소까지 하고 나오니 동서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들렸어요. 제가 선물한 가방이 꽤나 마음에 드는 것 같았죠. 이거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 라인이지? 세상에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대? 돈 좀 있다 하는 집 딸이라고 하더니 진짜 부자인가 봐요. 그이가 그러던데 이번에 한국에서도 사업 크게 할 생각이라서 아버님이 엄청 노리고 있다던데요? 노려서 뭐 하시게? 한몫 크게 챙겨보시려고? 아버님은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휴.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부지런히 긁어모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형님 말이에요. 머리 어떻게 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아주버님 같은 사람을 선택했대요? 고작 혼외자라니. 저라면 절대 그런 선택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 가방 너무 이쁘지 않아? 보는 눈은 있나 봐. 형님도 참 너무 좋은 티는 내지 마요. 기고만장해질라.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입을 놀리며 저와 남편을 욕하더군요. 그 와중에 가방을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에서 참 속물도 이런 속물이 없구나 싶었죠. 저 역시 두 사람을 속으로 욕하면서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차례를 지내고 저희 부부는 일이 많이 밀려있다는 핑계로 급하게 일본으로 돌아왔어요. 물론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저와 동서들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시댁과 얽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아버지께 드리던 전화도 점점 뜸하게 드리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신 시아버지께서 겨울 휴가를 일본에서 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갈 생각이니 공항에 나와 있으란 말을 하시는데 남편은 눈에 띄게 싫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왜 일본으로 오시는지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그런 남편을 달랬죠. 저는 부디 큰일 없이 잘 넘어가기 바라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가족여행은 순탄치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께 부탁드려 고즈넉한 별장으로 시댁 식구들을 모셨어요. 공항에 리무진까지 보내는 등 나름 이벤트적인 요소들도 준비했고요. 이런 저의 행동에 서방님과 시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만족하신 얼굴이었지만 동서들은 내심 놀랐는지 눈치 보기 바쁘더라고요. 숙소에 도착한 서방님과 아버님은 노천 온천에 놀라시며 대접을 제대로 받는다고 즐거워하셨죠. 그래, 우리 집안 맏며느리답구나. 이렇게 어른 모실 줄도 알고. 안 그래도 몸이 찌뿌둥했는데 온천에 몸부터 담가야겠다. 우리 맏며느리 덕분에 아주 몸이 가뿐해서 가겠어. 고생했다. 네가 진짜 맏며느리답게 처신을 잘했어. 며느리 덕 좀 보자. 편한 시간 보내세요, 아버님. 혹시 술이나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저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마사지사도 준비해뒀습니다. 그래, 잘했어. 역시 내 며느리다. 아버지께서는 무척이나 흡족한 얼굴로 저를 칭찬하셨어요.
제 칭찬이 계속될수록 동서들의 얼굴은 점점 검게 변해갔죠. 저는 서방님과 동서가 지낼 방도 안내하고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줄곧 긴장을 해서 그런지 금방 몸이 녹초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이렇게 할 필요 없었다고 하며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까지 준비했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꼬투리 잡혀서 두고두고 이야깃거리 되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그저 평소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권해주었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동서들 얼굴은 한결 아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와는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요리에 기분이 좋아지신 시아버지와 서방님들은 결국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할 지경이 되었답니다. 사람을 시켜 각 방으로 모셔두고 나오는데 동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지 않고요. 저 기다리셨나요? 무슨 꿍꿍이세요? 우리 집안에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관심 없어요. 분명 말했잖아요.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 믿게 해야 믿죠. 다른 송쌤이 있는 거 아니면 이게 다 뭔데요? 아버님 비위 맞추려고 아주 알랑방귀 제대로 끼던데 뭘 노리냐고요? 노리기는 뭘 노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한국에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한 일이 많아서 이번에 만회할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동서들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제 설명에 동서들은 움찔하더니 제가 진정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니냐고 연거푸 물어보았어요. 저는 몇 번이나 다짐해줄 수 있다고 말하며 필요하면 공증이라도 받으라고 했죠. 저는 정말 시댁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동서들은 알겠다고 하며 행동을 조심히 하라고 경고를 남기고는 자신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이번 여행만큼은 온전히 참아주겠노라 생각했던 저는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죠. 그렇게 여행은 무사히 끝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동서가 거친 손길로 저를 붙들더군요. 저는 조여오는 소목이 너무 아파서 이거 놓고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게 무슨 행패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참고 살았는데 감히 우리 몫을 넘봐? 다른 속셈 없다고 했던 말 다 거짓말이지? 진짜 사람 말을 왜 이렇게 못 믿어요. 봐요. 내가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근데 왜 우리 걸 탐내나냐고요. 알고 있었죠. 아버님 유언장 바꾸셨던 사실. 저는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유언장이란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미리 써주셨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 유언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든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막무가내였죠. 첫째 동서는 사진 한 장을 내밀며 한글을 읽을 줄 알면 똑바로 보라고 하더군요. 사진에는 시아버지의 유언장으로 보이는 서류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곳에는 시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장남과 맏며느리에게 주겠다고 되어 있었죠. 저는 역시 처음 듣는 소리라 당황하며 이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첫째 동서는 제가 자신들을 놀린다고 생각했는지 더 거칠게 제 팔을 붙들고 앞뒤로 흔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자신들 모르게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느냐며 솔직히 다 이야기하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제 해줄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으로 저희 부부에게 재산을 그렇게 남겨주신다고 하는지 전혀 짐작조차 가지 않았죠. 더럽고 치사한 시집살이 그동안 무슨 마음으로 참고 참아왔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런 거라고요? 그것도 이 반쪽짜리 형님 때문에?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싶으면 직접 아버님께 가서 이야기하세요. 두 사람의 막무가내에 더 이상 참아줄 필요를 느끼지 못한 제가 동서들을 뿌리치며 소리를 높였어요. 두 사람은 다른 가족들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죠. 저는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크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후다닥 자신들 방으로 사라졌죠. 저는 크게 한숨을 내쉬곤 남편에게 가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도 의외라는 얼굴로 제게 진짜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맞느냐고 물었죠.
저는 동서들이 그걸 가져와서 따지듯 물었으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답니다. 노친네가 노망이 났나? 재산은 무슨... 남아있는 거라고는 선산이랑 그 주변 땅 조금인데 그 땅도 묶여있는 거라서 따로 개발할 수도 없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그런 소리를 유언장에 쓰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공장은 동생들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헛소리람. 그럼 동서들도 잘 모르고 그렇게 나한테 와서 따져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녀석들이 사실대로 재수씨한테 말했을 리가 없을 뿐더러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재수씨 친정에서 가만히 있겠어? 남편은 동서들이 결혼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종갓집에서는 함에 넣어 보내는 것이 결혼식에 입을 한복과 관소한 예물 정도가 전통이라고 하셨으면서 동서들에게 혼수로는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집까지 해오라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니면 충분히 받으셨다고 생각하신 건진 모르겠지만 제게는 혼수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남편은 그렇게 혼수를 준비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빈 껍질이라고 하면 재수씨들 친정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했죠. 시아버지께서 돈 좋아하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동서들을 기만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보니 제게 화를 내던 두 동서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유언장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 그저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말이 있기는 했지만 저 역시 일이 바쁘다 보니 가족여행의 마지막 날 있었던 일은 제 기억 속에서 차츰 희미해져 갔습니다. 해가 바뀌고 설날이 되었죠. 이번에는 미리 비행기표를 준비해둬서 일찍 한국으로 들어가서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 산소에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차례를 준비하려고 시댁으로 향했죠. 가족 여행 이후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동서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워 보였죠. 저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동서들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할 테니까 이야기해봐요. 집에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요? 한국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주기는 뭘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딴 값싼 동정 필요 없으니까 치워요. 형님한테 손 벌릴 일 없을 테니까 신경 끄세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형님 따위한테 손 벌릴 순 없죠. 동서들은 여전히 날선 반응으로 저를 밀어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좋은 날 웃으면서 지나가자는 마음으로 애써 웃어 보였죠. 그리고 저 역시도 동서들을 무시하고 제 할 일만 묵묵히 했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가져온 술을 꺼내시며 기분 좋게 한 잔 가득 마시고는 역시 가족끼리 모여야 한다며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제외한 그 누구도 밝은 얼굴은 아니었죠. 남편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고 서방님들은 피곤한 얼굴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동서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요. 그래, 둘째랑 셋째, 내가 시킨 일들은 다 해뒀냐? 네, 아버님. 아버님 말씀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일 시켰다고 불만 품고 헛짓거리한 건 아니겠지? 설마요. 아버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해두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동서들의 대답이 만족스럽다는 듯 웃으시고는 저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리시며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말이었죠. 그래, 그럼 됐다. 첫째야, 너도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지 그러냐? 그게 무슨 소리세요? 들어와서 살라니 어딜 들어와서 살라는 말이세요? 어디긴 어디야, 이 집이지. 그만하면 대리사이 노릇 충분히 한 것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 집안 장남 노릇도 해야지. 와서 집안 사업에도 신경 좀 쓰고 저 녀석들만 가지고는 택도 없어. 집안 사업? 우리한테 그런 게 남았어요? 여기저기 빚쟁이들한테 다 빼앗겨서 동생들이 겨우 지키고 있는 작은 공장이 전부로 하는데요. 날려먹기는 누가 날려먹어? 나 아직 안 죽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유서 깊은 집안인데 아직 멀쩡하다 이놈아. 그러니 장난답게 행동해. 됐습니다.
이 집 장난 그만둔 지가 언젠데요. 저는 이 사람이랑 일본에서 계속 지낼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화가 잔뜩 나셔서는 들고 있던 술잔을 힘껏 바닥으로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향해 밥그릇을 엎어버렸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다들 숨죽이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죠. 남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윽 후 남편이 더 이상은 이런 행패에 무서워하던 자식은 없다고 하더니 그동안 동생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으면 적어도 양심은 좀 남아있으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말을 남기곤 제게 나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군소리 없이 남편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께서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당장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네 남편이 그런다고 너까지 내 말 무시할 셈이냐? 어디 하늘 같은 시아버지 말씀에 토를 달아, 토를 달기는. 아버님,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하던 일이 있는데 갑자기 정리하라고 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이도 여기서 자리 잡았고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정리를 해요. 그럼 그 일 가지고 한국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양가 사돈으로 맺어졌는데 그 사업 가지고 와서 우리 집안 걸로 만들면 되잖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희 집안 사업이 왜 시댁 사업이 되는데요? 그럼 내 며느리, 내 아들이 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내 거지. 그만 쫑알거리고 시키는 대로 해라. 시아버지께서는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저와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재촉이 날로 심해졌지만 저희는 모르는 척만 하고 있었죠. 저희가 반응이 없자 시아버지께서도 지치셨는지 점점 연락이 뜸해지셨죠. 그러다 사건이 터진 것이었어요. 원래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에는 저희 부부가 일체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서방님도 굳이 저희 부부가 참석할 일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이번 제사에는 모든 가족들이 다 참석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개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당연히 남편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인데 뭐하러 가겠냐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와도 깊은 연관이 있으니 꼭 참석하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에 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했죠.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안이 조용했죠. 분명 제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빠야 하는 상황임에도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어디에요? 지금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네요? 아, 형님 오셨어요? 잘 됐네요. 지금부터 형님이 제사상 준비 좀 하세요. 우리는 못 가니까. 지금? 준비하는 건 상관없지만 갑자기 동서들은 못 온다니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죠. 형님을 두고 왜 우리가 그런 허드렛 일을 했는지. 원래 그런 일들은 형님 같은 반쪽짜리들이 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착해가지고 바보같이 다 하고 있었지 뭐예요?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에요 둘 다? 우리요? 우리 지금 막 동남아에 도착했어요. 허드렛 일 할 사람 따로 있는데 우리도 즐기면서 살려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디뎠을 사람이 맏며느리라고 온갖 유세는 다 떠는데 그걸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버님 사랑 좀 받는다고 눈이 이마에 붙어서는 꼴같잖게. 동서 선을 좀 넘는 것 같은데 분명 경고했지 말 조심하라고. 봐 본성이 딱 나오잖아. 어디서 얌전한 척 꼬리를 쳐서는. 집에 개 한 마리를 키워도 혈통 따지고 부모가 어떤지 봐야 한다고 하잖아. 개새끼도 그렇게 들이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냐고. 반쪽짜리 주제에 어디서 홀랑 재산을 가져가려고. 야, 내가 집안 행사 애써준다고 참아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동서들은 낄낄거리며 웃더니 지금껏 자기들이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부터는 저 혼자 다 겪어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혼자서 씩씩거리고만 있었죠. 막말로 저희 어머니 제사도 아닌데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어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 표를 알아보는데 문이 열리면서 시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로 길이가 긴 무언가를 사들고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다들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더니 저더러 혼자 왔느냐고 하셨죠. 저는 침착하게 동서들과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화가 너무 나서 호흡이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제 등을 토닥이며 천천히 이야기해보라고 하시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버님, 동서들이 글쎄 진짜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죽고 싶어요. 아니, 천천히 이야기해보라는데 울긴 왜 울어? 둘째랑 셋째는 어디 가고 너 혼자 있었어? 막상 이야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설움이 복개쳐오른 저는 눈물을 꾹꾹 참아가며 동서들과의 전화통화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혹시 시아버지는 알고 계시냐고 물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시곤 아랫입술을 일자로 굳게 담으셨죠. 그리고는 손에 쥐고 있던 긴 봉지를 만지작거리며 따끔하게 혼쭐을 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시더니 시간도 늦어 비행기도 없을 테니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께서 권해주시는 것이라 당연히 그렇게 하겠느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처 호텔에서 자고 일찍 비행기를 타겠다고 했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시댁에 와서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무서운 얼굴로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눈이 어찌나 무서운지 차마 싫다는 소리는 못하고 결국 시댁에 올 때마다 사용하던 방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이상하게 잠은 오질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신이 또렷해지기만 했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아침이 되면 바로 이 집을 나설 생각으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은 흘러가지 않았어요. 새벽 6시가 되자마자 집을 나설 생각으로 저는 방문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어디 문이 고장났나 싶어서 힘껏 힘을 주기도 했지만 무언가에 가로막혀 있는 것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저는 문을 두드리며 시아버지를 불렀어요. 벽이 얇은 집이라 큰 소리가 나면 들리고도 남을 텐데 방 밖은 고요하기만 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 자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충전기를 챙겨오지 않아 남아있는 배터리도 얼마 되지 않는데 문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서둘러 119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방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얌전히 있지 못해? 우리 아들 올 때까지면 되니까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세요? 사람을 가둬주시다뇨. 당장 119 부르겠어요. 마음대로 해봐라. 만에 하나 사람 부르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네? 아버님, 그게 무슨...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순순히 왔었어야지. 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어? 하여튼 여자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다른 것들도 한동안 손 안 댔더니 겁을 상실해서 뭐? 동남아? 감히 누구 돈으로 동남아를 가?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순간 예전에 동서들이 한 말이 떠오르더군요. 저더러 혼자 살겠다고 빠져나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의 뜻이 이것인가 싶었죠. 문 밖에서는 회초리를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몇 대 맞다 보면 시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문을 열고 계셨죠. 문고리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이 무섭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께서 흉흉하게 회초리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구석으로 숨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우명한 웃음을 지으시며 다가오셨죠.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면서 시아버지를 찾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아버지께서 몸을 돌리시는 그때 저는 있는 힘껏 시아버지를 밀치고 방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제 뒤를 따라 시아버지가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고요. 저는 맨발로 미친 듯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경찰이더군요.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향해 몸을 날렸어요. 경찰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었고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시아버지가 저를 가두고 때리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급한 나머지 일본어로 외쳤죠.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경찰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 와중에 한 여자 경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시아버지가 이분을 가두고 때리려고 하셨답니다. 저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 알고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들어와! 박기철 씨 되십니까? 경찰입니다. 상습적으로 며느리를 때린다는 신고가 있어서요. 내가 때리긴 누굴 때렸다는 거야? 고작 이런 일로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서장 어딨어? 당장 서장 데려와! 저도 어젯밤부터 갇혀있다가 방금 맞을 뻔했어요. 맞아요, 저 사람.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은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셨지만 제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 두 사람이 시아버지의 팔 양쪽을 잡고는 서로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뭘 잘못했다고 끌고 가느냐며 당장 서장을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경찰들은 묵묵히 시아버지를 경찰차에 태우기만 할 뿐이었어요. 제게 함께 가서 상황을 증언해달라고 하셔서 저 역시 경찰서를 향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시며 다 며느리들이 작당을 하고 모함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나서서 있었던 일을 증언하자 시아버지께서는 자신은 훈육을 했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것들이 어른들만 알기를 우습게 여기길래 내가 가르침을 좀 줬을 뿐이야. 그게 어떻게 때린 게 된단 말이야? 사랑의 매 몰라? 다 가풍 위해서 내가 훈육했을 뿐이라고. 훈육이라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회초리를 휘두르신단 말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요. 이게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시아버지께서 제게 달려들려고 하자 경찰들이 제 앞을 막아서고는 강한 힘으로 시아버지를 누르더군요. 잠시 후 남편이 헐레벌떡 경찰서로 들어왔어요. 제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이 되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남긴 음성을 듣고 달려왔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보니까 긴장된 마음도 풀리는 것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경찰에게서 설명을 듣고 난 남편은 다짜고짜 시아버지께 다가가서 주먹으로 뺨을 후려치더군요. 경찰들이 미처 막을 새도 없이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는 어디 자식이 아비를 때리느냐고 당장 잡아가라고 경찰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앞으로 자신은 부모가 없다 생각하겠다고 말하고는 경찰들에게 조사가 끝나면 가도 되느냐고 물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당장 무릎을 꿇리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고 경찰들에게 따졌지만 경찰은 그런 시아버지를 외면하고는 저를 보며 가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앞으로 한국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남편 역시 이제 자신에게 남은 가족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부라고 말했죠. 나중에 들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수시로 동서들을 때리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혹시나 동서들이 신고를 할까 싶어서 동서들 약점까지 하나씩 쥐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사정은 있었지만 그 약점 때문에 맞으면서 아프다는 소리도 못 내고 있었는데 제가 시집을 온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동서들처럼 맞을 일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더라고요. 자기들만 당하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제가 얄밉기도 하면서 저도 당신들과 같은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라도 남았는지 결국에는 시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고 덕분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죠. 두 사람이 제게 반쪽짜리니 뭐니 하면서 상처 주는 말을 한 것도 다 자신들은 고통 속에 사는데 저만 멀쩡한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들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아버지께서 저지른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막상 붙잡아두고 조사를 시작하니 양판 껍질 벗기듯이 죄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동서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는 새어머니가 되시는 시어머니께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께 맞으면서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아버지께서 돈도 힘도 있으시다 보니 사람을 사서 없던 일로 수습을 하신 모양인데 이번 사건으로 그것마저 다 밝혀진 것이죠.
그것 말고도 시아버지의 악행은 끝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는 저희 아버지와 관련된 일도 있었답니다. 곧 일본에서 건너온 사업가가 여기서 자리를 잡을 생각이라는 말로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켜 투자자들로 하여금 성금을 받아서 챙긴 혐의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억 단위가 된다는 소리에 진짜 기가 막혔죠.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그런 것에 연관시켰다고 분노하시며 시아버지께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시겠다고 한국 변호사까지 준비를 시키셨어요. 솔직히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게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남편으로 향했던 것이죠. 물론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하셨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국 남편의 일은 넘어가기로 해주셨답니다. 원래 결혼 전에는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도저히 한국에서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한국은 제게 있어 고마운 나라이고 사랑스러운 나라이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죠. 시아버지의 그 흉흉한 모습이 자꾸 떠오르기만 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정했답니다. 혹시나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라 아버지의 나라, 외할아버지의 나라가 궁금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곧 이사갈 예정이라 요즘 한창 짐 정리로 바쁜데 마침 짐을 싸다가 사진 몇 장을 발견했어요. 어린 시절 엄마와 둘이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 예전 생각이 많이 나면서 어디서도 말한 적 없는 제 인생에 대해 터놓고 싶어져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습니다. 다들 인생에 대해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약간 제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아빠가 없다는 점이에요. 아빠 없는 사람 많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빠의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제가 태어났을 때 엄마 옆에 아빠가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저의 아주 오래전 최초의 기억은 아주 시골에서 엄마랑 살았던 기억입니다. 온 사방이 푸른 나무와 풀들로 뒤덮인 곳이었고 인가도 몇 없는 진짜 시골 중에서도 엄청난 시골이었어요. 그곳에서 엄마와 저는 높은 언덕에 있던 집에 둘이 살았는데 저는 어릴 때 또래 친구도 없을 정도로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엄마랑 둘이 곤충도 잡고 야생화도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 마을 사람이라고 해봤자 진짜 10명이 될까 말까한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엄마는 딱히 직업이 있진 않았고 저랑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계속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저한테 엄마의 의미는 엄마이자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그냥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워낙 작은 마을이라 초등학교조차 마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덕을 2개나 넘어야 초등학교가 나왔는데 사실 말이 언덕이지 그냥 산이었어요. 그렇게 매일 엄마랑 저는 산을 타고 같이 학교에 갔는데 힘들진 않았고 오히려 신나고 재밌었습니다. 1시간은 가야 학교가 나왔는데 가는 길에 엄마랑 같이 노래도 부르고 대화도 하면서 학교에 가곤 했어요. 제가 수업을 받는 동안 엄마는 운동장이나 학교 옆을 산책하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혼자 집에 갈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해도 엄마는 늘 괜찮다고 말했어요. 혹시 친구랑 놀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 붙어서 지내서 친구랑 노는 것보다는 엄마와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고 좋았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자면 옆 동네라고 해봤자 거기도 시골이라 학생 수가 진짜 적었는데 저만 다른 동네 아이라서 그랬던 건지 저를 그렇게 자기들 놀 때 같이 놀자고 하지도 않았어요. 집이 언덕을 2개나 넘어야 하니까 친구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과 놀면 집에 오는 게 힘드니까 저는 엄마와 늘 등교와 하교를 같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먹을 도시락을 싸서 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저에겐 참 다정하고 웃음도 많고 쾌활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엄마들이 교문에 데려다 주러 와도 엄마는 저에게 부끄럽다고 말하며 숨어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엄마를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학교에 갈 수가 없어 엄마랑 마루에서 비나 눈 구경을 했는데 그것도 참 좋았어요. 주변에 슈퍼는 당연히 없던 외진 곳이라 주로 엄마와 저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마당에서 기르던 배추와 상추 그리고 토마토와 고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슈퍼는 초등학교가 있던 동네까지 가야 나왔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엄마는 종종 가서 두부와 달걀을 사서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엄마는 된장찌개를 저에게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리 제가 커서 흉내를 내도 그 맛은 똑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놀랐던 점은 다른 친구들은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그랬지만 다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엄마를 제외한 가족은 있지 않았고 아빠야 태어날 때부터 없었으니 그렇다 쳐도 엄마는 형제자매도 없는 외동이었고 엄마의 부모님인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도 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는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왜 없어? 다른 애들은 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있대. 나만 없어. 물어봐도 엄마는 그냥 웃으며 저에게 하늘에 계시니까 없다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린 저는 그렇구나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었죠. 초등학교에 다니며 옆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비교할 일이 많았는데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엄마는 제가 학교에 가면 저를 데려다 주었기 때문에 진짜 종일 같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때 분명히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집은 그렇다고 가난하진 않았어요. 비록 시골에서 외진 곳에 살았지만 가끔 산을 타고 옆 동네로 가서 버스를 타고 가까운 광역시에 가서 옷이나 생필품을 구입하곤 했는데 그때도 그냥 돈은 모자라서 못 사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엄마가 경제활동을 분명히 하지 않았는데 돈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저에게 너희 집은 뭘로 돈을 버냐고 물었을 때 그제야 우리 집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같이 사는 게 중요하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시골에서 초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중학교부터는 광역시로 이사가서 살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가 있긴 하지만 중학교부터는 큰 도시에서 나오길 원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가서 봤던 광역시 모습이 머리에 있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 생활에 익숙했던 저는 도시로 가는 건 두려웠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엄마가 같이 가니까 그걸 위안 삼아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엄마와 저는 광역시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살던 시골집은 그대로 두고 광역시에 새로 집을 구해서 갔는데 방학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있을 정도로 저는 그 집을 사랑했어요. 사방이 고요하고 마루에 앉으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 살 때 엄마는 저를 데리고 종종 마을에서 제일 높은 언덕 위까지 저를 데리고 갔는데 되게 가팔라서 헉헉거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면 우리 동네는 물론이고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있는 옆 동네도 보였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우리 딸이 나중에 가질 땅이야. 미리 한번 봐봐. 되게 넓지? 엄마는 저렇게 저한테 말하고 제가 응? 하고 되물으면 거짓말이야 하고 웃어서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사실인 줄 몰랐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광역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나왔는데 엄마는 그때도 딱히 직업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처럼 저와 등하교를 같이 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제가 다닌 학교와 엄마와 제가 살던 집이 2분 거리라 창문에서 제가 보일 정도였어요. 엄마는 제가 등교하면 집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클래식 음악을 듣곤 했습니다. 도시에서 살기 전엔 싫었지만 막상 사니까 좋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영자 이모였어요. 영자 이모는 엄마의 오랜 친구고 제가 살던 시골이 고향입니다. 엄마랑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주 어릴 때 엄마 손을 잡고 도시에 왔을 때 그때 보았던 기억은 나요. 영자 이모는 도시에서 결혼해서 자리 잡았는데 자식이 2명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어린 남자 형제들이었는데 이모와 엄마는 우리를 데리고 햄버거를 먹으러 가거나 실내 놀이터를 데리고 가고는 했어요. 저도 중학생 때는 친구가 드디어 생겼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면 친구들이 항상 저에게 너희 집 부자냐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마다 아니라고 답했는데 친구들이 놀러 오면 엄마는 항상 찬장에서 고급 과자를 꺼내줬어요. 그걸 먹은 친구들은 너무 맛있다고 우리 집에 또 오고 싶어 했고 어렸던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마냥 좋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엄마는 이왕 도시까지 왔으니 공부는 할 수 있을 때 실컷 해야 한다고 저에게 과외도 많이 시켰어요. 다행히 제가 공부에 흥미가 재능이 없으면 슬펐을 텐데 워낙 탐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과외를 받으며 항상 높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과목마다 과외 선생님이 있었고 돌아가며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비싼 선생님들이었어요. 제가 특이하게 해물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도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엄마는 매일 저에게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3단 도시락을 매일같이 싸주셔서 친구들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 희귀했던 소시지나 어묵이 가득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저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온 적이 셀 수도 없습니다. 엄마는 분명 직업이 없었는데 돈이 어디서 나올까 하는 의문은 제가 고등학생 때 비로소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집 친구들은 다 엄마나 아빠가 직업이 있고 그래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직업이 없고 월급도 받지 않아 보였거든요. 엄마는 직업이 뭐야? 다른 친구들 부모님은 다 직업이 있는데 왜 엄마는 없지? 나? 우리 딸 엄마. 엄마가 직업이야? 아,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엄마는 제가 돈이 어디서 나냐, 엄마 직업은 뭐냐 물을 때마다 그저 웃으며 제 엄마가 직업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가난하지 않았고 특히 도시에서 살았을 때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으며 살았기 때문에 의문이 있어도 저는 엄마가 저렇게 대답하면 저도 웃겨 넘겼어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 그 광역시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사교육의 힘이 중요한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유명 대학교에 입학해도 그렇게 즐겁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저보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혼자 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다시 우리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혼자 독립하라고 엄마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좋은 거 아니냐고 축하한다는데 진짜 저는 엄마와 떨어지느니 차라리 시골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이 나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싫다고 엄마한테 강하게 말하고 난리를 쳤는데도 엄마는 완강했습니다. 무슨 일 생기면 엄만 멀리 있으니까 영자 이모한테 부탁하라는 엄마의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을 정도였죠. 그렇게 엄마는 진짜 시골로 돌아가고 저는 혼자 대학교에 다녔는데 성적이 좋아서 기숙사에서 4년 동안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여자만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 생활은 저에게 어색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첫 남자친구도 만나게 됐어요.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던 저는 중앙 동아리를 했는데 거기서 체육 전공이던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에게 첫눈에 빠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만 오빠를 마음에 들어한 게 아니고 오빠도 저를 좋아해서 우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귀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잘생긴 외모와 큰 키 때문에 저와 사귀면서도 주변에 여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부침성이 좋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있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데이트하다가도 모임이 있다고 쌩 가버리는 때도 종종 있었을 정도였죠.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어려서 뭘 모른다고, 저보고도 친구와 자주 만나라고 하던 남자친구가 미웠지만 그래도 외모가 마음에 들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해서 헤어질 순 없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군대도 기다려줬는데 그때 알게 된 사실은 남자친구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공통점이 생겨 저는 남자친구가 더 좋아졌어요. 군대에 갔을 때 남친이 첫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저에게 본인 어머니를 소개해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은 생각보다 약간 무서웠는데 표정 변화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엄마와 영자 이모는 늘 저에게 다정했고 잘 웃어서 무뚝뚝하고 쌀쌀 맞은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저는 처음으로 전역한 남친을 데리고 우리 시골로 가서 엄마를 보여주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이미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엄마한테 결혼 상대로 어떠냐고 보여준 거였습니다. 제가 고향에 가자고 하니까 남친은 알겠다고 했는데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언덕을 건널 때 남친은 급격하게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오빠, 힘들어? 쉬었다 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아니야, 빨리 가야 이따 막차 안 놓치지. 나 체대 나왔잖아. 힘들진 않아. 체육 전공이라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아니었을 거고 그냥 남친은 태어나서 이런 시골 풍경을 처음 봐서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도시랑은 완전히 달라서 화장실도 밖에 있고 되게 좁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당황했는데 그때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웃고 넘어가게 됐어요. 엄마는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니 온갖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어 엄마에게 보여준 게 그렇게 재밌는 일인지 엄마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어머님들에게 상대를 보여줬고 대학 졸업을 하며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결혼도 결코 순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아니 글쎄 양가에서 두 분 다 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도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제가 시골 출신이고 아버지의 행방도 몰라서 싫다고 하셨고 우리 엄마는 남자친구 자체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일단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는데 남자친구 정도면 집안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저와 하냐는 주의였습니다. 저한테도 대놓고 아가씨가 다른 남자 찾으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결혼 얘기를 직접적으로 꺼내기도 전에 저한테 남자친구와 사귀다니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다며 복받은 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남친 자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데 건방지다는 이유였어요. 남친이 체육 전공이라 기가 세고 또 외모가 잘나서 인기가 많으니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는데 그게 겉으로 티가 많이 났는지 엄만 온순하고 다정하고 저만 바라보는 남자를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딱 붙어 지냈고 엄마가 제 인생의 전부라 웬만하면 엄마 말에 다 따르는 편이었는데 저 땐 남자친구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꼭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엄마가 저를 키우며 처음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냈던 때가 바로 저 때입니다. 그렇게 양가에서 대놓고 서로 싫어하는데도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와 엄마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했는데 결혼식은 나중에 아기를 낳고 올리기로 하고 먼저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부터 순탄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같이 시댁에서 사는 것을 원했는데 우리 엄마는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골에서 살자고?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려. 같이 살면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일이야. 아니, 시골에서 살자는 건 아닌데 따로 집을 얻어서 살길 원하는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몇 번 본 시어머니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때 당시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말에 따르게 됐습니다.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저에게 속 터진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며 일단 제가 좋을 대로 하라고 하셨죠. 저는 대학 졸업하고 진짜 거의 바로 임신했기 때문에 딱히 직업이 없었고 남편은 체육 전공을 살려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시작한 학원이라 거기에 온 신경이 쏠려있던 남편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않았어요.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그 과정이 다 우리 아기와 잘 살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밖으로 서운함을 표출하진 않았습니다. 워낙 바빴던 남편 덕분에 시어머니와 둘이 있는 때가 대부분이었는데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해산물을 못 먹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음식은 개인의 취향 차이이고 당연히 해산물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렇다고 제 임신기간 내내 해산물 요리만 계속 하시니까 전 집에서 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가 결혼할 때 절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며 따로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아니었으면 전 절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아침부터 생선을 구워 온 집에 생선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찌개도 동태찌개나 매운탕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굴을 정말 좋아하셨는데 제가 해산물 중에서도 특히 아예 못 먹고 싫어하는 게 굴이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굴을 좋아하니까 김치에도 굴을 넣으셔서 드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시댁에서 뭘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입맛이 익숙하고 또 제가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꾹 참고 혼자 밖에서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엄마가 반대했던 결혼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속상할까봐 엄마에겐 말도 못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입는 옷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옷에 관심이 진짜 아예 없어서 대학생 때도 심지어 엄마가 백화점에 데려가 사준 옷들을 주워 입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어디서 돈이 나서 백화점 옷을 입냐고 저한테 물어서 엄마가 사줬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는데 굳이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권도장은 생각보다 잘 됐는데 처음엔 그렇게 고생하더니 학생들이 늘어 새로 사범님을 구할 정도로 크게 됐어요. 저도 태권도장에 만삭인 채로 나가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것은 다 도울 정도로 노력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남편은 매우 바빠서 저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는데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아빠라는 존재가 없었으니 우리 자식한테 아빠가 있다는 점 그 자체가 좋았기에 시어머니와 음식 취향이 맞지 않고 간간히 저를 건들고 남편이 저에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됐는데 성별은 딸이었고 성별 상관없이 저는 제 자식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딸을 예뻐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100일도 되지 않은 딸을 안고 있는 저에게 아들을 꼭 낳으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반면 엄마는 성별은 상관없다고 우리 딸을 아주 예뻐했는데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아이를 자주 보진 못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또 아이가 3살 정도까지는 기르고 싶었는데 남편의 반대로 무산됐어요. 제가 자랐던 집이 진짜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푸른 나무들이 가득해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최고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만족감을 잘 아는데 남편은 그럼 본인의 태권도장은 어떡하냐고 무조건 시댁에서 같이 살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도 저는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알려주고 싶어 알겠다고 하고 시댁에서 계속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그 뒤부터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딸이 신생할 때 많이 울긴 했었는데 당연히 신생하니까 우는 건데 저에게 왜 울리냐고 뭐라 하기도 하고 말도 못하는 딸한테 뭐가 그렇게 불만이길래 종일 우냐고 짜증까지 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댁에 같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짜증을 너무 내니까 저는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되게 자주 하기도 했고 엄마 집까지 가기는 무리라서 영자이모네 집으로 가기도 했어요. 영자이모 아들들은 저보다 어려서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는데 그 아들 2명이 오히려 우리 남편보다 딸을 많이 안아줄 정도였습니다. 이모는 제가 오면 해산물을 제외한 요리를 해줬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모한테 자세하게 말하면 엄마한테 말이 들어갈까봐 일부러 시댁에서 잘해줘서 좋다고 하고 남편 칭찬도 자주 했습니다. 일단 남편이 겉으로 볼 때 태권도장이 되게 잘 됐기 때문에 이모도 저한테 결혼하길 잘했다고 했을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제가 딸을 낳고 남편의 태권도장이 운영이 바빠지며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오는데 이렇게 사치를 부리면 어떡하니?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그런 걸 사? 시어머니는 제가 무엇을 사거나 먹기만 하면 저 소리를 했는데 사실 그 돈은 남편 돈이 아니고 다 우리 친정엄마가 저한테 몰래 보내준 돈이었어요. 남편은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저에게 많은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사치를 부리는 성격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우리 딸에게 예쁜 옷 입혀주고 싶어서 백화점에서 사서 입히면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왜 소중한 본인 아들 돈을 펑펑 쓰고 다니냐고 진지하게 화를 너무 많이 내는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전 나중엔 돈이 있어도 쓰지 않았어요.
남편의 태권도장은 날이 갈수록 잘 됐는데 그 근방에 태권도장이 남편 학원이 아니면 있지 않아서 독점했기 때문에 그 동네 어린이들은 다 남편의 태권도장으로 왔습니다. 또 남편 성격이 워낙 밝고 좋아서 영업력이 좋아 여기저기 학교 앞에 가서 직접 아이들에게 도장에 놀러오라고 하며 등록을 유도하기도 했고 그 지역 토박이라 아는 사람이 많아서 영업하기에도 쉬웠어요. 혼자 운영하는 게 힘들 정도로 잘 돼서 저도 어린 딸을 업고 나가서 태권도장을 청소하고 아이들 출석 관리도 도와줬습니다. 초대박이 났단 말을 듣고 우리 친정엄마도 매우 좋아하셨는데 저는 일부러 제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힘들단 말을 굳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며 시어머니한테는 그때 당시 월 100만 원을 주고 우리 엄마에겐 고작 5만 원만 줬는데 그건 진짜 서운했습니다. 시골 노인한테 이 정도면 진짜 후하지. 우리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면서 얼마나 고생해. 그치? 난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남편은 시어머니가 우리와 살며 집안일도 해주시니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 집안일도 제가 더 했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저는 딸을 업고 집에 바닥을 닦고 쓸고 다음엔 빨래하고 요리하고 장 보러 시장에 가고 바빴답니다. 엄마한테 5만 원을 주는 게 민망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금을 털어 조금 더 얹어서 엄마에게 사위가 준 돈이라고 속여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에도 계속 결혼 생활을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딸 때문이었는데 남편이 저에게는 속상하게 만들고 서운함을 안겼어도 우리 딸한테는 지극정성으로 잘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둘이 살았던 어린 시절이 싫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던 기억들만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아빠가 없이 산다는 것은 때때로 저를 힘들게 하긴 했었어요. 이건 진짜 아빠 없이 살았던 사람만 아는 심정인데 남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고 저는 아빠가 없었으니까 우리 딸은 아빠라는 존재가 있길 바랐죠. 남편은 딸이 신생아일 때는 바빠서 잘 안아주지도 않았는데 딸이 걷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예뻐하기 시작했어요. 딸도 아빠를 좋아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그냥 제가 혼자 꾹 참으면 되니까 힘들어도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맞지 않아도 견디며 사니까 어느새 딸이 초등학생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와 좋은 추억이 가득해서 그 기억으로 인생을 살았던 만큼 우리 딸한테도 전 우리 엄마처럼 행복한 기억만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딸하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친정엄마를 보러 시골에 방문하기도 했었죠. 남편은 워낙 바쁘니 딸하고 둘이 엄마를 보러 갈 때도 많았는데 시골에 가서 딸하고 제가 어릴 때 놀았던 방식으로 놀고 친정엄마랑 셋이 술래잡기도 하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뛰어노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즐거웠어요. 엄마도 우리 딸을 너무 예뻐하시고 저한테 하셨던 것 이상으로 딸한테 잘해주니까 딸도 외할머니를 보러 가자고 저한테 먼저 조릴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특히 겨울에 고향에 가면 우리 집 옆에 큰 언덕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썰매를 타면 그게 그렇게 재밌거든요. 어릴 때 엄마와 눈 뜨면 바로 달려가서 썰매를 탔었는데 이제 우리 딸을 데리고 둘이 타니까 너무 새롭고 좋았어요. 신기했던 점은 우리 딸은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것을 자기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썰매를 타는 것도 좋아했고 해질녘에 언덕에 올라가서 노을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친정엄마가 딸을 보고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언제 한 번은 우리 딸을 데리고 엄마와 셋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갔던 적도 있는데 그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픈 감정은 절대 아니었고 그냥 거기 가니까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며 그리운 마음이 가득해서 그랬어요. 가난하게 자라지 않아 빈곤했던 기억은 없어도 그냥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련한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철봉이 그대로 있었는데 딸이 그걸 보고 저와 같이 달려가서 매달리는 것을 보니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땐 몰랐던 감정도 알게 됐는데 초등학생인 딸을 보니까 저를 그렇게 학교에 보내고 혼자 학교에서 제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던 엄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이었을지 궁금했어요. 엄만, 내가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혼자 어땠어? 안 외로웠어? 몰래 교실 너머로 훔쳐보거나 혼자 놀았지. 외롭진 않았고 그냥 즐거웠어. 고요하고 적적하니 딱 좋아서 책을 읽기도 했고. 이상하게 저는 고향에 갈 때는 남편과 같이 가는 것보다 딸하고 둘이 가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평소엔 남편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면 서운했는데 고향에 갈 땐 같이 가자고 하는 남편을 오히려 제가 떼어놓고 올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해도 고향에 다녀오면 금세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명절에도 해산물 요리만 하셨는데 제가 먹을 게 없으니 안 먹거나 과일만 옆에서 먹고 있으면 오히려 친척들이 저 먹으라고 밖에서 고기를 사오고 집에서 전을 만들어 오실 정도였죠. 남편은 알레르기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해산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근데 본인이 철도 씹어 먹을 사람이고 가리는 거 없이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뭘 잘 못 먹었는데 고향에만 가면 자꾸 계속 뭘 집어먹으니까 딸이 어느 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에게 엄마가 그렇게 많이 먹는 걸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가끔 딸을 데리고 영자 이모네 집에 놀러 가기도 했는데 이모는 아들밖에 없었고 그 아들 형제가 다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놀러 가면 그렇게 반기셨습니다. 특히 우리 딸을 되게 예뻐하셔서 갈 때마다 딸이 좋아하는 고구마 마탕도 만들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아들이 아니라고 별로 예뻐하지도 않아서 딸은 우리 친정엄마를 보러 가거나 영자 이모를 보러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딸을 나중엔 예뻐할 줄 알았는데 그건 너무나도 저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됐어요. 남편도 저도 외동이라 우리는 애초에 결혼 전에 사귈 때도 꼭 2명 이상 낳자고 했는데 자식 계획이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마음 같아선 아이를 3명은 낳고 싶었고 남편도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항상 보니까 형제자매는 많을수록 좋다고 제 뜻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 불행하게도 딸이 초등학생 때 아이를 가지긴 했었는데 유산을 하게 됐어요. 차라리 넘어지거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유산한 거면 이유라도 알 텐데 그것도 아니었고 자연유산이었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몸이 이상하고 하혈을 자꾸 하길래 산부인과에 갔더니 저에게 유산했다는 충격적인 소리를 해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속상한 제 속도 모르고 이번엔 아들인 것 같았는데 유산했다고 대놓고 아쉬워했습니다. 본인이 꿈에서 금돼지가 달려오는 꿈을 꿨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아들 꿈이라고 저보고 왜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냐고 막말을 하기도 했었죠. 제가 아무리 참고 산다고 해도 저 말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어 딸을 데리고 시골로 갔었어요. 들었던 말을 사실대로 다 말하면 엄마가 속상해하니까 그냥 유산으로 아이를 잃어 너무 삶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왔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성별 상관없이 꼭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어서 아이를 잃었다는 게 속상했는데 엄마는 그런 저를 옆에서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도 저처럼 속상해했고 그 뒤로도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유산 여파가 컸던지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아이가 더 생기지 않으니 시어머니와 갈등을 나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남편과 저는 결국 그냥 새로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제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두통도 심해지고 신경통으로 살이 많이 빠지니까 엄마와 영자 이모도 제 걱정을 너무 하셔서 그만 걱정하게 해드리고 싶었죠. 또 이미 태어난 딸이 있으니까 딸과 이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점점 크며 저는 남편에게 분가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반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랑 사는 것이 당연히 본인은 좋으니까 당연히 같이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더 들면 고집이 세지고 본인 말이 다 맞다 하며 고수하니까 저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바로 옆에서 본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두둔했어요. 혼자 남편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옛날 사람이니 저보고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용돈을 그렇게 자주 주면서 우리 엄만 어차피 혼자 시골에서 사니까 굳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했듯 저는 절대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가 비상금을 주실 정도로 엄마는 여유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나 혼자 키웠고 시골에서 돌보느라 애썼는데 왜 자기 엄마만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는 엄마로 인정하고 우리 엄만 손쉽게 저를 키운 것처럼 말하는지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혼 때야 콩깍지가 있기도 했고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를 꼭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빵 터진 계기가 있는데
남편이 태권도장에 다니는 학생의 엄마와 바람이 났어요. 무려 이 사실을 저는 딸의 입에서 듣게 됐는데 갑자기 딸이 자기 친구 민수 엄마랑 우리 아빠랑 단짝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단짝이라니? 아영이 뭐 본 거 있어? 우리 아빠랑 민수 엄마랑 손잡는 거 봤어. 이상해. 민수도 나한테 우리 아빠랑 자기 엄마 친구냐고 물어봤어. 딸의 말을 듣고 몰래 태권도장에 불시에 갔더니 진짜 민수 엄마가 있더라고요. 민수는 저도 아는 아영이 친구였는데 아빠가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빠가 없었으니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무료로 태권도장에 다니고 있던 친구라 저도 당연히 누군지 알았고 민수 엄마와 얘기도 몇 번 해봤었어요. 아이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빠짐없이 참석했기 때문에 학부모 회의나 체육대회 때 민수 엄마랑 대화해본 적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말없이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민수 엄마도 태연하게 있기에 저는 처음엔 딸이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거짓말도 자주 하니까 그냥 넘겼는데 바람 사실은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그날은 딸이 같은 반 지수라는 친구 집에서 놀고 온다고 했어요. 한 동네에 살기도 했고 지수도 우리 태권도장에 다니던 아이라 저도 아는 친구여서 놀다 오라고 했는데 저녁 8시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아 민폐라는 생각이 들어 딸을 데리러 지수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혼자 길을 걷고 있었는데 지수네 집은 태권도장을 지나쳐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들려서 같이 가자고 해야지 생각하고 태권도장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민수 엄마가 남편하고 둘이 장난을 치며 태권도장을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둘이 막 손도 잡고 끌어안는 것도 보니까 누가 보면 제가 아내가 아니고 민수 엄마가 아내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친해 보였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건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왔던 저예요. 여러분은 이런 제가 답답하실 텐데 막상 저런 모습을 보면 충격이 커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당장 가서 머리채를 잡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성격상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지수 집에 가지도 못하고 혼자 놀이터에서 엉엉 울며 앞으로 어떡하지 생각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엄마를 보면 안정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저녁 늦은 시간이라 버스도 끊겼고 무엇보다 이렇게 엄마를 보러 가면 엄마는 분명 제 걱정을 하실 게 분명하니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제가 도착한 곳은 영자 이모의 집이었어요. 이모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고 전 이모에게 울며 신혼 때부터 있던 일을 쭉 말해줬습니다. 이모는 들으며 너무 화가 난다고 중간에 제 말을 끊고 밖에 나가 바람도 쐬고 오기도 하고 찬물을 연거푸 들이키며 제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말을 하면서 이상하게 차분해지며 상황 정리가 됐습니다. 차분한 마음과 달리 착잡한 마음도 있었는데 바로 제 앞날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딸을 임신해서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장 이혼하게 되면 생활비도 없었고 직장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원망의 화살표는 남편에게 향했는데 왜 바람을 피워서 이 사단을 만든 건지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모는 굉장히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엄마 땅 부자잖아. 고향집 주변 땅 다 네 엄마 명의야. 얘가 지금 왜 이래? 아이 사람 놀리니? 이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네 엄마가 말 안 했어? 네가 나온 초등학교 동네부터 네가 살던 집 주변 땅 다 네 엄마 명의야. 아마 아영이 죽을 때까지 돈 펑펑 써도 남을걸? 여기도 네 엄마 명의 건물 몇 갠데.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라서 울던 것도 멈추고 영자 이모에게 물어봤는데 영자 이모는 오히려 이제껏 몰랐냐고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유명한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유복하게 자랄 정도로 집안 대대로 부자였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돌아가셔서 형제가 없던 엄마가 그 재산을 다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는 외할아버지의 반대로 우리 엄마를 떠나갔기 때문에 저에게 아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 알고 나니까 그동안 왜 제가 가난하지 않았던 건지, 엄마가 어린 저한테 이 마을은 다 제 것이라고 했는지, 그게 전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사실을 알고 집에 갔더니 남편과 딸이 있었습니다. 예, 너 내 엄마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그렇게 다니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 아유, 아까 이거 빨래 제대로 안 돼 있던데 이건 어떻게 해봐?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한테 뭐라 해도 이제 타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민수 엄마한테는 그렇게 방긋 웃었으면서 제 앞에선 웃지도 않고 피곤하다고 드러누웠는데 그걸 보며 기가 찼어요. 저는 그날 밤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는데 너무 많은 사실이 머리에 들어오니까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딸을 등교시키고 무작정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는 제가 올 줄 알았는지 심지어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의 표정을 보자마자 영자 이모가 이미 소식을 알렸다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나한테 숨긴 거야? 나 진짜 어제 이모한테 듣고 황당해서. 내가 언제 숨겼어? 너한테 어릴 때부터 이 동네 다 네 거라고 했던 거 잊었니? 그거 항상 거짓말이라고 했잖아. 난 그것도 모르고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무서워서.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몰려와서 저는 엄마 앞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에게 그런 거지 같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해줄까 하다가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지만 진짜 특이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전 집에 가서 신혼 때부터 당했던 시집살이를 말하니 엄마는 왜 빨리 말하지 않았냐고 뭐라 하기도 하셨죠. 엄마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를 따라 도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태권도장으로 갔어요. 제가 엄마와 등장하니까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편에게 그냥 잠깐 왔다고 하며 흘리듯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건물 새로 산 게 있는데 그거 보러 왔어. 정사박은 계속 수업해. 엄마의 말을 듣고 남편은 저한테 몰래 와서 장모님이 돈이 어디에 있어서 건물을 샀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우리 엄마 원래 돈 많은데? 말하고 엄마와 같이 도장을 나와 영자 이모네 집으로 가서 신나게 저녁도 먹고 기분 좋게 술도 마시고 집에 왔는데 생전 저를 기다린 적 없던 남편이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영자 이모네 집에서 자기로 해서 저를 데려다 주러 엄마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남편은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우리에게 달려왔어요. 아유, 장모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셔요? 제가 용돈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남편은 기가 막히게 진짜로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았는지 딱 봐도 두툼한 봉투를 주더라고요. 이제껏 우리 엄마가 시골에 사니까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면서 건물을 살 수 있는 재력가라는 것을 알더니 저렇게 태도가 바뀌는 남편을 보고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제가 남편의 바람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다 말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늘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정서방, 이미 늦을 대로 늦었어. 당장 이혼이나 해. 그리고 내가 샀다는 그 건물, 그거 당신 태권도장 건물이야.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진짜로 엄마는 건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건물을 샀더라고요. 하얗게 질린 얼굴의 남편에게 엄마는 그냥 순순히 이혼 도장이나 찍으라고 말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동안 내 딸 괴롭혔던 거 후회하게 될 거라고 하고 우리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엄마가 타인에게 그렇게 대하는 걸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어찌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항의 전화가 몇 번 왔지만 엄마가 건물주한테 그렇게 말하면 당신 어들이 어떻게 될까 했더니 다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잘못했다며 손발을 싹싹 빌고 무릎 꿇고 저한테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바람 피웠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미 정이 털릴 대로 털려서 그대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는데 예상외로 딸은 자기는 이혼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엄마가 행복한 게 좋아. 엄마랑 외할머니랑 이렇게 행복하게 평생 살래. 해맑게 외치는 딸을 보고 엄마는 역시 우리 손녀라고 좋아하셨죠. 그 뒤로는 엄마가 제 명의로 건물을 넘겨서 월세를 받으며 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살까 생각도 했지만 공부는 도시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엄마의 말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딸하고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엔 엄마를 보러 딸하고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 셋이 모여서 대화하는 게 어찌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영자 이모도 같이 가는데 같이 한 방에 모여서 수다 떨다 자연스럽게 잠들고 일어나서 같이 라면을 먹고 마당에서 토마토도 키우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딸한테 아빠라는 존재를 알려주고 싶어서 참고 살았던 건데 딸은 오히려 제가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어릴 때도 엄마만 있으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엄마와의 어린 시절은 제가 이렇게 딸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까 진짜 부모의 사랑만큼 대단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모님과 자식들과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라요.